반갑습니다. 그림자 시골수의 민일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준의 구도 3번 매력있는 주제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파트의 이론은 사실 누구나 했어야 하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그러한 분석법인데 되게 당연해서 그런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하면. 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매력 20% 또 기본기 80%가 가진 그림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 20%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평가장에 가면 사실 A는 다 완성도가 높고 정리가 단단하고 필요한 부분에 밀도를 잘 올려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밀도를 올라가는 과정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채색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학생들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사실 크게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첫인상은 하도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이죠. 내가 이런 걸 표현해내려고 했다, 나 이런 거를 전달해내려고 했다는 사실 스케치상에서 이미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사실 하도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하도를 패턴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법을 설명하는 것처럼 소재가 주어지면 그 소재를 보고자 하는 의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어져 있는 하도에 그림을 집어넣는 거는 이 출제자의 의도와 벗어나는 행위죠. 그래서 소재를 줬을 때 그 소재를 준 이유가 있겠죠. 왜 하필 이 소재일까? 그래서 지금 이 소재 예제로는 망치온 나무 토막이 되어 있는데 왜 망치일까? 왜 못일까? 왜 나무 토막일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못이 아니라 실을 왜 안 준 이유가 뭘까? 실이었다면 못이랑 뭐가 달랐을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와 공략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으로 저거 나도 할 줄 아는데? 나도 되게 잘 아는 건데 라고 하지만 습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 종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아는데 한 번도 종이에 적어서 풀거나 고민을 되게 여러 번 해본 적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익숙해져야만 조금 더 수준 높은 디벨롭이 가능해요. 저와 함께하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처음 시작한 그 3번 매력적인 주제를 만드는 이 분석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이 분석법을 통해서 얼마나 높은 퀄리티에 대한 하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는지 제가 자신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망치몬 나무 토막이 있는데 망치 우리가 분석하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인공물인지 자연물인지 그 다음에 질감, 형태 변화, 가능 여부, 형태 변화,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일상에서 역할. 자, 이 순서대로 이것들을 분석을 할 건데, 자, 망치는 인공물이에요, 자연물이에요? 자, 인공물이죠. 질감은 어떻죠? 질감은 손잡이는 나무고 헤드는 금속이에요. 형태 변화 되니? 나무니까 좀 오래 쓰면 손잡이가 좀 부러지지 않을까요? 좀 손잡이가 나무가 조금 일어나거나 조금 틈이 생길 것 같아요. 좋아. 형태 변화 된다는 소리고, 자, 금속은 돼? 질감상으로 안 되는데 스크래치나 표면의 중간면이 조금 마모가 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일상에서 역할은 뭐야? 원래 못을 치는 건데 특정된 것에 힘을 가하는 정도다. 그럼 너 말은 특정된 것에 힘을 가하는 정도니까 내가 특정된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즉 힘을 가하는 정도. 이 3번과 4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못은 인공물이죠.
질감은 금속. 형태의 변화 돼? 돼요. 어떻게 돼? 스케치가 나요. 그거 말고 없어? 좀 희는 것 같아요. 맞아. 좀 희죠. 그래서 못은 좀 희거나 나무가 생기거나 구부러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일상에서 역할은 뭐야? 특정된 것에 바뀌거나 또 제3자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나무 토막입니다. 인공물 자연물이요. 좀 애매한데 일단 질감만 보면은 자연물이죠. 근데 좀 가공을 하면 또 인공물 소재처럼 보이지만 일단 질감만 봤을 때 자연물이라고 칭합시다. 질감은 나무고 형태 변화 당연히 되죠. 되게 많은 것들이 됩니다. 부서지고 갈라지고 조각이 나고 파편이 나고 되게 다양한 형태 변화들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역할은 사실 소재마다 좀 다르지만 나무 토막의 경우에는 그냥 지지대나 그냥 조형물로만 사용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망치문 연관성이 있어. 연관성을 따질 때는 형태 변화와 일상에서의 역할을 기반으로 연관성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망치하고는 연관성이 있어? 있어.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 써주시면 됩니다. 망치못의 연관성은 망치가 못을 치죠? 좋아. 못이랑 나무 토막의 연관성은 있어? 있어. 어떻게 있는데? 못이 나무 토막에 박혀 있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망치랑 나무 토막은 연관성이 있어? 있어요. 어떻게? 망치는 힘을 가하는 용도고 나무 토막은 형태가 변화하니까 망치가 나무 토막을 부서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좋아. 망치고 나무 토막에 대한 연관성은 있어? 있어요. 어떻게 있어? 이때 중요합니다. 각 소재 간의 연관성을 다 따진 다음에 총합으로 낼 때는 문장으로 쭉 길게 빼셔야 됩니다. 나무 토막이 못을 이용해서 나무 토막에 박혀 있거나 또 나무 토막과 나무 토막 간의 거리를 붙이는 걸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나무 토막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게 어디 나와야 된다고? 주제부에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연관성을 토대로 나오는 이 문장이 주제부로 나와 하는데 주제부 면적만 사용하는 것이 그 문장을 표현하기에 쉬울까요? 아니면은 근경과 주제부 이 넓은 화면을 이용해서 제가 방금 말한 연관성 문장을 표현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넓은 화면에서 표현하기 되게 쉽겠죠. 그래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경에 대한 투시의 강도가 세져서 중첩을 주제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생각하는 이 문장을 되게 폭넓게 또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관성을 문장화 시켰으면 거기서 또 시작을 해줘야 돼요. 이 문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시어가 주어지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가 있는데 제시어가 주어지는 학교라면 이런 분석을 오랫동안 한 학생이면 이 제시어는 이러이러한 걸 표현해내기를 원하는구나. 반대로 제시어가 없다면 제시어가 없는데 제시어를 뽑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한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남들과 다른 화면에 대한 컨셉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제가 방금 말한 그 문장에서의 형용사를 도출해낸다면 힘, 파괴, 연결, 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소재 간의 연관성 또 그 소재 간의 연관성을 문장화 시켰을 때 그 문장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스케치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컨셉과 표현 컨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셉은 제가 형용사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컨셉은 예를 들면 연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주제는 이거죠. 주제는 망치가 못을 통해서 나무 토막에 특정된 것을 어떻게 가한다. 이게 주제고 이제 컨셉은 연결이에요. 형용사를 도출해냈죠. 그러면은 표현 컨셉은 뭐예요?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서 이 형태의 변화를 감안해서 표현 컨셉이라는 거는 못으로 나무 토막을 연결할 수 있을까? 연결된 부분의 형태를 표현해야지. 망치로 그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망치로 치는 걸 표현해야지. 연결을 잘못하다가 망치가 삐끗나서 나무가 부서지는 걸 표현해야지. 이게 표현 컨셉이죠. 즉 제시어가 없어도 남들과 다른 컨셉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림. 이것이 이 분석법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소재가 나와 있을 때 인공물, 자연물, 질감, 형태의 변화, 일상생활의 역할의 순서대로 분석을 해주시고 형태의 변화, 일상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거 두 개를 토대로 연관성을 따집니다. 연관성을 따져서 문장을 시킵니다. 그 문장이 나온 게 주제구와 긍정을 포함시켜서 그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말 대신, 글 대신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고 나면 어떻게 그 문장에서 형용사 키워드를 뽑아내야겠죠. 소재 분석을 보고 소재 분석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긴 다음에 키워드, 파괴, 힘, 무게, 연결, 고정, 반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꺼집어냅니다. 그러면은 제시어가 없는 그림에서 소재만 보고 제시어를 꺼집어낼 수 있다면 남들보다 다른 전반적인 이 4절지 또는 3절지를 표현하는 이 컨셉이 분명히 남들과 다를 겁니다. 그러면 매력이 20%, 또 구조적인, 또 조형적인 기본기가 80% 가미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속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당연한 건데 왜 이 영상을 찍냐 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소재를 받아서 그 소재 종이에다가 글을 써보셨나요?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것에 대해서 다 연관성을 따져보셨나요? 또 그 연관성을 따져서 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셨나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가 된다면 반대로 그림을 보면서도 그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림을 가져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겠죠. 저는 아이디어를 짜올 때 항상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니? 그냥 그렸거나 말이 없거나 하면 저는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를 주지 않고 또 소재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소리는 이걸 제공하는 그 출제자는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있다는 건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그림을 그렸다는 소리는 떨어지고 싶다를 사실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석법을 통해서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진중하게 또 출제자의 생각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이 분석법에 대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제시어가 없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컨셉이 있는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석법은 각 학원에서 소재를 받으시면 항상 그 소재에 써주시면서 수업을 하신다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표현, 다른 관찰력, 다른 컨셉이 나오는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치우치면 그림이 너무 일러스트화 되거나 너무 지저분해진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은 나름대로 하시고 또 이게 너무 그림이 지저분해질 쯤 되면 선생님들이 지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너무 산만하다.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많다. 그러실 때는 본인의 많은 그 아이디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한두 개만 쓰시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장에서 매력 있는 주제를 만드는 제 2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